호구 작업 곧 끝나 오빠 차 뽑아갈게. 박살난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를 본 순간 태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가 법인 자금을 횡령해가며 상간녀에게 퍼준 수억 원이 모두 다른 남자를 위한 것이었다니. 야, 최윤아, 이게 뭐야? 분노로 미친 태훈이 수입차 매장에서 광란의 난동을 부렸고 그 모든 장면이 수십 명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생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법원 앞에서 위자료 몇만 원을 바닥에서 주워 담으며 절망하던 전처에게는 인생을 180도 바꿀 구원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가정법원 정문 앞 태훈은 이혼 확정 판결문을 손에 꽉 쥐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서류가 바스락거렸지만 태훈의 얼굴에는 해방감만이 가득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양복 재킷을 털며 어깨를 펴고 걸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태훈이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었을 때 법원 계단 아래쪽에서 소연이 떨리는 손으로 낡은 핸드백을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붉은 기가 돌았습니다. 30대 후반의 소연은 한때 아름다웠던 얼굴이 지금은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태훈은 주머니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내 소연의 발밑으로 던졌습니다. 위자료다. 고맙게 받아라. 봉투는 바닥에 떨어져 몇 번 굴렀습니다. 바람에 날릴 정도로 가벼워 보이는 봉투였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다리로 봉투를 향해 몸을 숙이자 태훈은 입가에 비웃음을 띠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것도 아까워. 소연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몇 장의 10,000원짜리 지폐가 비쳐 보였지만 10장도 채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게 다예요? 소연이 고개를 들어 태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태훈은 양복 재킷에 먼지를 털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많다고 생각해. 너 같은 여자한테는 과분하지. 태훈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지아는 어떻게 키워요? 아이가 아직 어린데.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내일이야. 이제 남남이니까 얼굴 보지 말자. 알았지? 태훈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 옆에서 유나가 선글라스를 끼고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유나는 명품 옷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이 태훈이 사준 것들이었습니다. 오빠 늦었잖아. 딜러가 기다린다고 전화 왔어. 유나가 입술을 삐죽 내밀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굴었지만 그 눈빛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태훈은 유나의 허리에 팔을 두르며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미안해, 자기야. 이제 정말 자유의 몸이 됐어. 강남으로 가자. 드디어 그 여자랑 완전히 끝난 거야? 유나가 차에 타며 거울을 보고 립스틱을 바르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태훈이 시동을 걸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직전 태훈은 뒤를 돌아보며 멀리서 지켜보는 소연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손짓은 작별 인사가 아니라 승리의 몸짓에 가까웠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봉투를 든 손이 하얗게 떨렸습니다. 30분 후 강남의 수입차 매장. 매장 안은 반짝이는 차들로 가득했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
최신형 수입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태우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직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VIP 룸 있지? 우리 거기서 상담받을게. 네, 고객님.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이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유나는 전시된 차량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가죽 시트를 만져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거리낌 없이 구경했습니다. 이 색깔은 별로야. 좀 더 밝은 걸로 없어? 베이지색 같은 거? 물론입니다. 주문 제작도 가능하고 색상은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김대리라는 이름표를 단 딜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30대 중반의 김대리는 이 업계에서 오래 일한 베테랑처럼 보였습니다. 태우는 호주머니에서 법인 카드를 꺼내며 김대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최고급 옵션으로 다 넣어줘. 썬루프에 가죽 시트, 하이엔드 오디오까지 전부 다. 돈은 걱정하지 마. 태훈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네요. 김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 전에 차량 점검을 위해 잠시 뒤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김대리가 태훈의 팔을 살짝 잡으며 한적한 곳으로 유도했습니다. 점검이 필요해? 예, 새 차라도 출고 전 최종 점검은 필수거든요. 김대리와 태훈이 매장 뒤쪽의 점검실로 들어갔습니다. 점검실 구석에서 김대리는 주변을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죄송한데 고객님께 꼭 보여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김대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뭔데? 태훈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대리가 휴대폰 화면을 태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날짜가 찍힌 CCTV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유나가 태훈과는 전혀 다른 젊은 남자와 팔짱을 끼고 매장에 들어서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분이 어제 다른 남자분과 오셔서 같은 차종 견적을 받아가셨거든요. 김대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태훈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저희도 처음엔 동명이인인 줄 알았는데 얼굴이 똑같더라고요. 김대리가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나가 그 남자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남자분을 자기야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약금은 고객님 법인 카드로 결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태훈이 휴대폰을 받아들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고 옆에 남자는 태훈보다 훨씬 젊고 잘생겨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야?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CCTV 원본 파일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김대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태훈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옆에 있던 가죽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일이. 태훈이 중얼거리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유나가 전화를 받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갑자기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하며 손짓까지 해가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태훈이 벌떡 일어나 점검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야, 최윤아. 태훈의 고함 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이 모두 그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유나가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 그래, 오빠? 갑자기 소리 지르면 어떡해? 지금 누구랑 통화한 거야? 태훈이 유나에게 다가가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친구랑 했는데 왜? 유나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태훈이 유나의 핸드폰을 낚아채 대리석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핸드폰이 박살나며 액정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야, 왜 이래? 유나가 소리쳤지만 태우는 깨진 핸드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호구 작업 곧 끝나 오빠 차 뽑아갈게. 깨진 화면에서 메시지 알림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태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매장 안의 직원들과 손님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그 시각 시내 외곽의 곰팡이 냄새가 나는 단칸방에서 소연이 낡은 박스를 뜯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문 밖에서 거칠게 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쳤습니다. 야, 박소연, 보증금 못 올리면 당장 나가라고 했잖아. 지아가 소연의 치마 끝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인 지아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아저씨가 왜 화내? 괜찮아, 지아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소연이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짐을 정리하던 중 낡은 앨범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뒤에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은 사진을 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오빠의 친구였던 그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 이름을 천천히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저녁 태우는 유나의 오피스텔 주차장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복하느라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턱수염도 거칠게 자라 있었습니다. 커피캔과 담배꽁초들이 발밑에 굴러다녔습니다. 분명히 나올 거야. 분명히. 태훈이 중얼거리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피스텔 현관문이 열리며 유나가 나왔습니다. 유나는 태훈이 사준 명품 가방들을 여행용 캐리어에 차곡차곡 싣고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까지 수천만 원어치의 가방들이었습니다. 전현이 뭐라는 거야? 태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후 빨간색 스포츠카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젊은 남자는 김 대리가 보여준 CCTV 사진 속의 그 남자였습니다. 자기야, 오래 기다렸어? 남자가 유나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응, 짐 다 챙겼어. 빨리 가자. 유나가 남자의 목에 팔을 두르며 키스했습니다. 태우는 주먹을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준 걸로, 내 돈으로. 스포츠카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태우는 급히 자신의 차로 달려갔습니다. 시동을 걸며 앞차를 따라갔습니다. 태우는 신호등을 위반하며 과속으로 그들을 쫓았습니다.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30분 후 강남의 한 웨딩홀 주차장에 2대의 차가 연달아 들어섰습니다. 태우는 멀찍이 떨어져 차를 세우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나와 남자가 손을 잡고 웨딩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웨딩홀이라고? 설마. 태훈이 차에서 내려 웨딩홀을 향해 걸었습니다. 예약실 유리문 너머로 유나가 직원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 주 출국 전에 식을 올려야 해요. 급행료 드릴 테니까 빨리 준비해 주세요. 유나가 두꺼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출국? 결혼식? 태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태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예약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야, 최윤아. 예약실 안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며 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뭘 하는 거야? 나랑 사귀면서 다른 남자랑 결혼 준비를 했다고?
태훈이 유나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잠깐, 이 아저씨가 누구예요? 유나 옆에 있던 남자가 태훈을 밀쳐냈습니다. 태훈이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너한테 뜯어낸 돈 위자료라고 생각하라. 고마워해야지. 유나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년아, 내 돈 다 돌려내. 태훈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보안 요원 좀 불러주세요. 이상한 사람이 난동 부리고 있어요. 유나가 웨딩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곧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태훈의 양팔을 붙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나라고. 내가 얼마나 그년한테 줬는데. 태훈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웨딩홀 로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태훈을 지나가던 하객들이 혀를 차며 피해갔습니다. 저런 사람도 다 있네. 정신병자 아니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태훈의 귀에 들렸습니다. 태훈은 엉망이 된 몰골로 거리에 나섰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태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소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화풀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번호는 수신이 차단된 번호입니다. 기계 음성만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미친. 태훈이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훈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50대 후반의 변호사가 태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여세 회피를 위해 현금으로 주셨다고요? 그럼 증빙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준 게 몇 억인데. 태훈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나 계약서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금 영수증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증여로 볼 수밖에 없어요. 태훈은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태훈의 책상 위에는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파란 봉투에 긴급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태훈이 서류를 뜯어보며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회사 로비에는 미지급 대금을 받으러 온 하청업체 사장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태훈 전무, 나와. 돈 안 주면 안 간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격리과장이 태훈에게 다가와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전무님,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내역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그건 일시적으로. 태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퇴직금 정산해서 주세요. 이런 회사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격리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훈은 홧김에 책상 위에 재떨이를 집어던졌습니다. 다들 나가라고. 그 시각 소연은 식당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되어 있었지만 계속 일했습니다. 야, 거기 새로운 여자. 식당 주인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접시에 얼룩 남아있잖아. 제대로 안 했어? 식당 주인이 접시를 소연의 면전에서 흔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소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하긴. 이게 몇 번째야? 식당 주인이 소연에게 물을 뿌렸습니다. 소연의 앞치마와 얼굴에 물이 튀었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일이 끝나고 일당을 받아 나온 소연은 편의점에서 지아가 먹고 싶어 하던 소시지 하나를 샀습니다. 1,000원짜리 소시지 하나도 고민하며 샀습니다. 집에 도착한 소연은 전기가 끊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아가 촛불을 켜고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지아가 환하게 웃으며 소연을 맞았습니다. 미안해, 지아야. 엄마가 소시지 사왔어. 소연이 비닐봉지에서 소시지를 꺼냈습니다. 와, 고마워, 엄마. 지아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소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소연은 오빠의 사진을 끌어안으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모르겠어. 소연이 절망에 빠져 집 앞 골목 어귀에 쭈그리고 앉아 있을 때 골목 입구로 고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소연의 앞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며 말끔한 슈트 차림의 40대 초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차에서 내려 소연을 알아보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 씨, 맞죠? 소연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 오빠? 네, 강민준입니다. 연락받고 왔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초라한 행색이 부끄러워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형이 많이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민준은 이미 준비해온 식료품과 생필품 박스들을 수행원들에게 시켜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소연은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훈의 회사 사무실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파란 상자를 든 검찰 수사관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수사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태훈은 다급하게 책상 서랍을 열어 이중 장부를 꺼내려 했습니다. 서류 세 단기 뒤로 숨기려던 순간 수사관이 태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죠? 아, 아니에요. 그냥.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태훈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합니다. 수사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임의동행이라고? 나 왜 가야 하는데? 태훈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사관들이 태훈의 양팔을 붙잡고 호송차로 끌고 갔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경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전무라던데? 횡령했나 봐. 태훈은 얼굴을 가리며 차에 탔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태훈은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고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회사 법인 자금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수사관이 장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건 일시적으로 빌린 거예요. 곧 갚으려고 했어요. 태훈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최윤아 씨에게 아파트 보증금 1억, 차량 구입비 5천만 원, 명품 구입비 등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제 개인 돈이에요. 태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출처가 회사 계좌더군요.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5시간 후 태훈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일단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국 금지라고? 해외여행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네,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훈은 절망감에 소주를 벌컥벌컥 마시며 소연의 단칸방을 찾아갔습니다. 술 냄새가 온몸에서 났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야, 박소연, 나와. 태훈이 문을 발로 차며 고함쳤습니다. 네가 신고했지? 네가 찌른 거 맞지? 쿵쿵거리는 소리에 지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지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 문틈으로 나와 태훈과 마주섰습니다. 지아가 자고 있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라고. 네가 나를 망쳤는데? 태훈이 소연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때 골목 어둠 속에서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은 한 걸음에 다가와 태훈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아! 태훈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민준이 태훈의 팔을 꺾어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아야! 나라고. 태훈이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민준이 태훈의 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지만 다음엔 구속영장을 들고 만날 거야. 뭐라고? 태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숨겨둔 비자금 다 알고 있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거 없어. 거짓말하지 마. 경기도 파주에 있는 별장 말이야. 민준이 구체적인 주소까지 말하자 태훈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민준이 태훈을 일으켜 세워 골목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 경고는 한 번뿐이야. 태훈이 비틀거리며 도망쳤습니다. 민준은 소연에게 다가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민준 오빠. 어떻게 알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걱정돼서요. 민준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별장 이야기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훈이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비자금을 숨겨둔 곳이에요. 금고까지 있다고 하더군요. 민준의 설명에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그걸 찾으면 태훈의 죄를 증명할 수 있고 지아를 완전히 지킬 수 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소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하지만 소연 씨가 직접 들어가야 해요. 제가요? 가사 도우미로 위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보안 시스템을 해킹해서 경비원 교대 시간도 파악해뒀어요. 민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소연은 지아를 생각하며 결심했습니다. 할게요. 지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며칠 후 민준이 특수 제작된 안경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쓰시고 들어가세요. 제가 실시간으로 지시해 드릴게요. 조작법 어려운가요? 간단해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민준이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소연은 가사 도우미 복장을 하고 별장 뒷문으로 접근했습니다. 청소 도구를 든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지금 경비원이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뒷문으로 들어가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렸습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급스럽게 꾸며진 내부에 압도됐지만 정신을 차렸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서재로 가세요. CCTV 사각지대로만 이동하세요. 소연이 민준의 지시에 따라 이동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거대한 책장이 보였습니다. 책장 뒤쪽을 살펴보세요. 숨겨진 금고가 있을 거예요. 소연이 책장을 밀어보니 뒤쪽에 디지털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코드를 입력해 보세요. 태훈이 생일 숫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소연이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그때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 씨, 태훈이 들어와요. 책상 아래로 숨으세요. 민준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서둘러 책상 아래 공간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태훈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번만 버티면 돼. 이 안에 든 USB 하나면 해외에서 평생 먹고 산다. 태훈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숨을 죽이며 그 과정을 안경 카메라로 녹화했습니다. 태훈이 금고를 열고
현금 다발과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올게. 태훈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소연은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진짜 USB를 빼고 민준이 준비한 가짜 USB를 넣었습니다. 태훈의 발소리가 다시 들리자 소연은 창문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정원 덤불에 떨어지며 온몸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민준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했어요. 소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에 올랐습니다. 민준이 USB를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걸로 태우는 끝이에요. 일주일 후 태우는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에서 수상한 브로커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50대 후반의 사내로 금리가 번쩍이는 입을 벌려 웃었습니다. 여권은 완벽해. 공항에서도 절대 안 걸려. 브로커가 위조 여권을 태훈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죠? 잡히면 큰일 나는데. 태훈이 여권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불안해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몇 년째 이 일하는 줄 알아? 근데 계좌 이체는 지금 바로 해야 해. 브로커가 노트북을 열며 재촉했습니다. 태훈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에는 예상과 다른 메시지가 떴습니다. 데이터 손상, 파일을 읽을 수 없습니다. 뭐야 이게? 태훈이 당황해서 USB를 빼고 다시 꽂았습니다. 같은 오류 메시지가 반복됐습니다. 야, 장난해? 이게 뭔 고장난 USB야? 브로커가 짜증을 내며 USB를 확인해 봤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됐었는데. 태훈이 식은땀을 흘리며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 돈이나 주고 가. 브로커가 태훈이 가져온 현금 가방만 챙겨서 자리를 떴습니다. 잠깐, 계좌 이체는 어떻게 해요? 태훈이 소리쳤지만 브로커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태훈은 빈 가방을 들고 주차장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절망감에 휩싸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태훈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유나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기계 음성만 흘러나왔습니다. 집에 돌아가 뉴스를 보던 태훈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연예계 관련 인물들의 해외 도박 사건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최윤아 씨도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 화면에 유나의 사진이 떴습니다. 공항에서 수갑을 찬 채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출국했다고 했는데. 태훈이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편 소연은 민준의 도움으로 작은 상가를 임대해 엄마의 식탁이라는 반찬 가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보세요. 소연 씨 손마시면 분명 성공할 거예요. 민준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격려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장사 경험이 없는데. 소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새벽 4시 소연은 시장에서 직접 재료를 골랐습니다. 신선한 배추, 무, 고춧가루까지 하나하나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배추 어때요? 아, 그거 아주 좋은 거예요. 속이 노랗고 단단해요. 상인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소연은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개업 첫날 가게 앞은 조용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몇 명 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민준이 소연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동네 부녀회장이 소연의 김치를 맛보고 맘카페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진짜 집밥 맛이에요. 어머니 손맛 그대로. 강력 추천합니다. 후기가 올라간 다음 날부터
가게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5포기 포장해 주세요. 나물 반찬 다 주세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소연은 밤을 새워가며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은 부었지만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퇴근 후 가게에 들러 서툰 솜씨로 포장을 도왔습니다. 오늘 매출이 얼마나 됐어요? 민준이 정산하며 물었습니다. 50만 원이에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소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시각 태우는 찜질방 구석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씻지 못한 몰골이 초라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야, 이 반찬집 대박이네. 주문 폭주한대. 화면에서 소연의 가게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훈이 화면을 자세히 보자 소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 여자가. 태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망했는데 저 여자는 잘 살고 있어? 질투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태훈은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태훈이 빈 병을 들고 소연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가는 저녁, 소연이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박소연. 태훈이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내 돈으로 차린 가게 내놔라. 태훈이 진열대를 발로 차며 반찬통들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소연이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곧 보안업체 직원들이 달려와 태훈을 제압했습니다. 아야, 나라. 내가 남편이다. 태훈이 바닥에 꿇어앉으며 소리쳤습니다. 도착한 경찰에게 소연은 이혼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과는 남보다 못한 사이예요.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했고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태훈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철창 안에서 태훈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소연은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과거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며칠 후 방송국 작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소연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소연의 엄마의 식탁은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백화점 식품관마다 소연의 반찬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온라인 주문량도 하루 수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소연 씨, 축하드립니다. 올해의 여성 CEO로 선정되셨어요. 방송국 작가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소연은 유명 토크쇼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모습이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힘든 시기를 어떻게 버텨내셨나요? 진행자가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매일 다짐했죠. 소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민준과 지아가 자랑스럽게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아는 새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길은 열린답니다. 소연의 말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시청률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폐가 한쪽 구석에서 태훈이 훔친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씻지 못해 냄새가 났고 옷은 너덜너덜했습니다. 전현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태훈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태훈을 찾아다니고 있어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분명히 내 돈을 훔쳐갔을 거야. 그래서 성공한 거야. 태훈은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태훈은 과거 자신에게 돈을 빌렸었던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예요. 이태훈이요. 야, 너 어디 있어?
돈 언제 갚을 거야? 상대방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한 건 크게 하면 다 갚을게요. 도와주세요. 뭔 소리야? 복수할 사람이 있어요. 성공해서 돈 많이 번 여자요. 태훈이 비틀린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태훈은 범행 도구와 대포차를 구했습니다. 심부름 센터에서 빌려준 것들이었습니다. 그 시각 소연은 사무실에서 쇄도하는 투자 제의서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수출 계약건은 어떻게 됐어요? 소연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계약서에 사인하기로 했어요. 해외 진출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은 몰랐네요. 소연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준이 소연을 위해 최고급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축하 파티를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요. 소연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연 씨 성공을 축하하고 싶었어요. 레스토랑 테라스에서 민준이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연 씨, 정식으로 교제 신청 드리고 싶어요.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에 소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좋아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아가 두 사람에게 달려와 민준을 안았습니다. 이제 민준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 지아야.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민준이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 사람이 처음으로 찍는 가족사진 속에서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태우는 인터넷 기사로 소연의 회사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회사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태우는 소연의 차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부착했습니다. 며칠간 소연과 지아의 동선을 다이어리에 기록했습니다. 평일엔 회사, 주말엔 놀이공원. 패턴이 뻔하네. 태훈이 음산하게 웃었습니다. 주말 소연과 민준, 지아는 교회의 대형 놀이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지아가 회전목마를 타며 웃는 모습을 멀리서 태훈이 망원경으로 지켜봤습니다. 태훈은 주머니 속의 흉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소연이 화장실로 간 사이 지아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민준이 지아 곁을 지키고 있어 실패했습니다. 밤이 되어 불꽃놀이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자 태훈은 어둠을 틈타 다음 기회를 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소연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민준의 든든한 손을 보며 그 불안을 떨쳐냈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지아가 뒷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나들이 가자. 민준이 백미러로 지아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르게 태훈의 차가 멀찍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태훈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훈의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소연은 해외 수출 계약 건으로 중요한 미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일본 바이어들과 통역사,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일본 전역에 진출하게 되는 거죠? 소연이 계약서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네, 도쿄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본 바이어가 통역을 통해 대답했습니다. 그때 소연의 핸드폰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지아의 학교 도우미 이모님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소연 씨, 큰일 났어요. 지아가 학교 정문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모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지아가 30분 넘게 기다렸는데 안 나와요. 어떻게 하죠? 지금 가겠어요. 소연이 일어나며 회의 참석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소연은 뛰듯이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며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지아가 어디 있어요? 지아는 평소처럼 정문으로 나갔는데요. 3시에 나갔어요. 선생님의 대답에 소연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소연은 곧바로 학교 앞 CCTV 관제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제발 CCTV 영상 좀 보여주세요. 제 딸이 사라졌어요. 학부모이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관제 요원이 영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서 지아가 학교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지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스크를 쓴 남자가 내려와 지아를 강제로 차에 태우는 장면이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안 돼. 소연이 비명을 질렸습니다. 그때 소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정보 없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딸을 다시 보고 싶으면 현금 10억을 들고 폐공장으로 혼자 와라. 태훈의 쉰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변조하지도 않았습니다. 태훈이구나. 지아를 어디 데려간 거야?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경기도 파주 폐공장. 1시간 안에 와. 경찰 부르면 딸은 못 본다. 지아한테 손대지 마. 제발. 그건 네가 얼마나 빨리 오느냐에 달려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소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오빠, 지아가 납치됐어요. 뭐라고? 지금 어디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소연이 상황을 설명하자 민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혼자 가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가겠어요. 민준은 곧바로 자신의 IT 보안팀에게 연락했습니다. 태훈의 대포폰 위치 추적 가능해요? 네, 15분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민준은 또한 경찰청장 지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공개 수사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편 태훈은 경기도 외곽의 폐공장에서 손발이 묶인 지아에게 독서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내 엄마가 너를 버리고 딴 남자랑 놀아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지아가 무서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안 와. 돈이 더 중요하거든. 태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의 팀이 태훈의 위치를 특정하자 민준과 소연은 스포츠카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했습니다. 경찰보다 먼저 가야 해요. 태훈이 지아한테 해칠지 몰라요. 소연이 조급해했습니다. 민준이 초소형 위치 추적기와 녹음기를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몸에 붙이세요. 절대 혼자 행동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제가 들어가야 지아가 살아요. 소연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폐공장에 도착한 소연은 민준의 만류를 뿌리치고 돈 가방을 들고 어두운 공장 입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아야, 엄마가 왔어. 소연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공장 내부의 녹슨 기계들 사이로 지아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지아의 약한 목소리에 소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2층 난간에서 태훈이 흉기를 든 채 나타났습니다. 지아의 목에 칼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돈 가방부터 던져. 태훈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지아부터 놔줘. 돈은 줄 테니까. 소연이 애원했습니다. 가방 던지면 놔준다고 했나? 확인부터 해야지. 소연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2층으로 던졌습니다. 태훈이 가방을 열어 현금을 확인했습니다. 좋아, 돈은 위자료고. 너희 모녀는 여기서 죽어야 내 속이 시원하겠다. 태훈이 계단을 내려오며 흉기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안 돼. 소연이 절규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준이 공장 천장에 깨진 창문을 통해
로프를 타고 내려와 태훈을 덮쳤습니다. 동시에 공장 밖에서 경찰 특공대가 섬광탄을 터뜨리며 진입했습니다. 공장 안은 연기와 사이렌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준과 태훈이 바닥을 구르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태훈이 막가파식으로 흉기를 휘두르자 민준의 팔뚝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붉은 피가 솟구치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민준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훈은 피를 본 순간 더욱 흥분했습니다. 죽어. 다 죽어버려. 태훈이 미친 듯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소연은 연기 속을 뚫고 달려가 묶여있는 지아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지아야, 괜찮아? 엄마가 왔어. 엄마. 무서웠어. 지아가 소연의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소연은 지아를 구석의 드럼통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태훈을 향해 달려들려 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딸이. 민주는 팔의 고통을 참아내며 태훈의 빈틈을 노렸습니다. 유도 기술을 써서 태훈을 바닥에 매다 꽂았습니다. 으악! 태훈이 바닥에 떨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준이 태훈의 손목을 꺾자 흉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진입한 경찰 특공대가 테이저건을 발사했습니다. 태훈의 몸에 전류가 흐르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태훈이 경련하며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는 태훈은 소연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내가 출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기다려. 소연이 태훈을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일갈했습니다. 넌 그 안에서 썩어 죽을 거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구급대원들이 민준의 상처를 지혈했습니다. 소연은 찢어진 민준의 셔츠와 상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민준 오빠. 쟤 때문에. 민준이 소연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준이 지아를 안아주며 토닥였습니다. 이제 나쁜 사람은 없어. 무서워하지 마. 며칠 후 뉴스에서는 태훈의 사건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이태훈 씨의 과거 횡령과 사기 행각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전처와 딸을 상대로 한 인질극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저런 인간은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무기징역 받아야 마땅하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태훈에게 자금과 범행 도구를 댄 심부름센터 직원과 브로커들까지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태훈에게는 특수강도,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무기징역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태훈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태훈이 부정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소연은 병원에 입원한 민준을 위해 직접 도시락을 싸서 찾아갔습니다. 병실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준 오빠가 아니었으면. 이제 정말 끝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아는 아동심리 전문가의 상담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학교에 등교했을 때 친구들이 환영해줬습니다. 지아야,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나쁜 아저씨는 감옥에 갔어. 지아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소연은 법무사를 만나 지아의 성본 변경 신청서를 준비했습니다. 태훈의 성인 이 씨에서 저의 성인 박 씨로 바꾸고 싶어요. 네,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민준도 지아의 법적 절차를 꼼꼼히 챙겨줬습니다.
제가 지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릴게요. 민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드디어 태훈의 1심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소연과 민준, 지아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이태훈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의 방청객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연은 지아를 안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지아야.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응, 그래.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민준이 두 모녀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태훈은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소리쳤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아. 나만 나쁜 놈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태훈의 시대는 완전히 끝난 것이었습니다. 소연의 진정한 복수는 태훈을 직접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1년 후 지방의 한 교도소 작업장에서 삭발을 하고 수번을 입은 태훈이 다른 재소자들의 빨래를 손으로 비벼 빨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이 된 태훈의 얼굴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야, 이태훈, 왜 이렇게 느려? 작업 반장이 태훈의 등을 발로 찼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훈이 고개를 숙이며 더 빨리 빨래를 비볐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면회실에서 국선 변호인이 태훈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25년 확정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다시 상고할 수는 없나요? 태훈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치금 넣어줄 가족도 없으시잖아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교도소 식당에서 태훈은 TV 뉴스를 보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전 상간녀 유나가 해외에서 수갑을 찬 채 공항으로 끌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사기 및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된 최유나 씨가 오늘 오후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유나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하, 전현도 결국. 태훈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넋이 나간 태훈이 밥알을 흘리자 옆자리 재소자가 화를 냈습니다. 야, 제대로 먹어. 재소자가 태훈의 식판을 엎어버렸습니다. 밥과 반찬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태훈은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손으로 주워 먹으며 비참한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때 회사 전무였던 자신의 처지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TV 화면에서는 소연의 성공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엄마의 식탁 브랜드가 아시아 시장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박소연 대표가 공항에서 출국하는 모습입니다. 공항 출국장에서 소연이 수많은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싶어요. 소연의 대답이 자신감 넘쳤습니다. 민주는 소연의 회사를 글로벌 그룹으로 키우기 위한 상장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경영 파트너로서 소연의 곁을 든든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봄날, 야외 정원에서 소연과 민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정재계 인사들과 소연의 팬들이 하객으로 참석해 인사인해를 이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연이 아름다웠습니다. 1년 전에 초라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아는 화동이 되어 하얀 드레스를 입고
꽃잎을 뿌리며 입장했습니다. 와, 엄마 정말 예뻐.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소연이 민준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어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주례사 대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쓴 혼인 서약서를 낭독했습니다. 힘들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되어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소연 씨와 지아를 지키겠습니다. 민준도 감동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결혼식장 한쪽에는 소연 오빠의 사진과 그가 좋아하던 술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마음속으로 오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피로연에서는 깜짝 게스트가 등장했습니다. 과거 벤츠 매장 딜러였던 김 대리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소연 대표님 회사 물류 담당 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김 대리가 명함을 돌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운의 진실을 폭로해준 그가 이제는 소연의 든든한 동료가 된 것입니다. 민준이 소연을 위해 준비한 깜짝 영상 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지아가 나와 말했습니다. 민준 아빠 사랑해요.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하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소연과 민준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이 끝나고 석양이 지는 언덕 위에서 소연, 민준, 지아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소연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민준이 두 모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 지아가 두 팔을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소연의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보다 더 행복해지는 것이었어요. 카메라가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비추며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화면이 페이드 아웃되며 엄마의 식탁 로고가 떠올랐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웃음소리와 함께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사랑과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소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진실 말입니다. 태우는 자신의 욕심과 오만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상간녀에게 올인했지만 결국 철저하게 배신당했죠. 반면 소연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바닥까지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소연처럼 말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량한 사람들 곁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민준 같은 진심 어린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